1월 달에 시험 봤던, 시행했던 기출문제 이론, 인사의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사 기출문제 1회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상용화 패키지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 시 상용화란 무료가 아니라 돈 주고 판매하는 그런 ERP 프로그램이고요. 그것들이 일정하게 어떤 형태로 이미 꾸려져 있다. 그래서 패키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더존 ERP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자체 개발하는 ERP를 얘기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스스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짜서 설계해서 처음부터 프로그래머들이 ERP를 새로 만드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로 ERP를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 구축할 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자체 구축에 비해서 상용화된 ERP를 사오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자체의 자체 개발 인력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왜냐하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자가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보유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유 여부와 크게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시스템 공급자와 이 더존 같은 회사를 얘기합니다. 기업, 우리 회사 양쪽에서 참여하는 인력의 자질,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장 엘리트들이 모이는 게 ERP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3번에 제품이 보유한 기능을 기업의 업무 환경에 얼마큼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그 회사에 맞게 바꿔주는 게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와서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ERP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 훈련, 그러니까 상용화 패키지를 파는 더존 같은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 훈련을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 가능한 일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ERP를 도입한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도입하면 다 좋은 말이 써 있으면 됩니다. 아는 거니까 나쁜 말이 하나 들어있겠습니다. 3번이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 정보 공유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라고 하면 안 좋은 거니까 정보 공유를 하는데 시간에 관여 없이 정보 공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돼야지 또 의사결정이 신속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요. 뭐 한계가 있다가 아니라 옳게 고친다면 없다 이렇게 고치는 게 옳은 문구가 되겠죠. 뭐 1번에 읽어보면 다 물류 비용을 절감해주고 정확도가 증대하고 프로세스가 단축되고 간결해지고요. 업무 시간이 단축되어 좋은 말이죠. 인력과 절약할 수 있다. 좋은 말입니다. 3번에 설명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설명. 이것도 뭐 다 좋은 말 써 있어야 되는데 나쁜 말이 하나 들어 있겠네요. 답이 4번 어떤 나쁜 말인지 볼까요?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 없이도 쉽게 권한이 주어진 거와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메뉴를 다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회사는 정보가 털리게 되는 거죠.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그 권한에 맞게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정보를 다 사장님이나 말단 사원이나 볼 수 있는 정보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용 권한 없이도 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권한이 일단 부여되면, 자기 업무에 해당하는 권한이 부여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기업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게 타 부서여도 상관이 없고요. 타 사업장이라도 상관없다. 권한만 부여되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ERP를 구축할 때 설계 단계, ERP를 구축하는 게 4단계가 있죠. 그 중에 설계 단계는 두 번째 단계죠. 굳이 써본다면 분석 단계가 1단계,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런 단계 중에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모두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4번은 첫 번째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TF팀을 일단 사람을 구성해야지 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 TF팀 구성은 제일 처음에 행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최근 인적자원 관리의 변화가 아닌 것은 뭐 최근이 아니라 인적자원 관리도 그렇게 많이 변화된 그런 이론은 아니지만 변화는 계속 오래된 이게 이론이기 때문에 변화는 되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연공주의는 그냥 근무 연수, 나이나 근무 연수에 따라서 뭔가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줬던 게 연공주의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과주의로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해주는 그런 걸 변화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연봉제라고 하는 연봉제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연공주의 성과주의로 인사와 사람을 관리하는 패턴이 바뀌었고요. 획일적 보상에서 전 직원에게 똑같이 주는 거에서 능력과 성과주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해주는 이게 다 성과주의와 연결되는 그런 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직급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확실히 구별됐었죠. 그것들이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그게 아니라 상호 독립적인 서로 쌩깐다 쌩깐다는 단어 아니죠.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로 논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옳은 말은 수평적 수직의 반대 반대는 아니죠. 상반되는 개념이죠. 수평적 옳은 말은 수평적 상호관계. 먼저 들어온 선배님이나 나중에 들어온 후배님이나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었다. 다음에 일방적인 통보에서 지시했던 거죠. 그것이 쌍방의 의사소통으로 변화되었다. 그냥 이렇게 읽어봐도 어떻게 이쪽은 안 좋은 거, 옛날 거, 이쪽은 이렇게 이것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설명들 잘 보시고요. 6번 가겠습니다. 직무기술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직무에 관련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나열한 것을 직무기술서라고 합니다. 자, 직무의 내용, 직무의 개요, 직무의 요건, 직무가 어떤 일인지를 표시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 방법 기술, 직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또 내용, 직무상에 지켜야 될 의무, 다음에 행해야 될 절차, 어떤 조건, 뭐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직무기술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인적 사람에 대한 그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가 기록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직무의 기술서가 아니라 명세서, 직무의 명세서에 기록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얘기만, 직무 명세서는 그런 직무를 하는 사람의 조건, 자격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7번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직무가 차지하는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이게 직무 평가라고 하는 용어의 가장 하이라이트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직무가 가지고 있는 얼마큼 중요하며 그것이 얼마큼 행하는데 직무를 수행하는데 얼마큼 곤란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책임감도 어느 정도인지를 물론 강한 거, 약한 거, 중한 거, 중하지 않은 거
상대적으로 어떤 직무는 되게 어려우면서 책임도 많고 하는 게 있는 거에 비해서 또 어떤 직무는 좀 가볍고 강도도 약하고 하는 게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서로 비교해서 가치가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다라고 서열을 매길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바로 직무 평가다. 것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해서 써 있는 거고요. 설명에 8번 가겠습니다. 직무 설계. 직무 설계에서 집단 수준의 접근 방법이 아닌 것. 자, 직무를 설계한다. 직무를 설계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좀 할까 말 고민스러운데 직무 설계란 무엇이냐? 직무 설계란 조직의 이익 플러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직무를 조정하는 것. 직무는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직무 설계를 한다는 것은 조직에도 이익이 되고 종업원 개인에게도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직무를 조정하는 겁니다. 늘리기도 하고요. 줄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더 깊게 하기도 하고 팀끼리 묶어서 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집단 수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개인 수준에서 하는 직무 설계, 직무 조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집단 수준으로 이 집단이 어떤 팀이 우리 조가 하는 그런 직무 조정, 직무 설계 그 방법이 아닌 것, 즉 개인 수준 걸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닌 걸 고르니까 개인 수준이라는 걸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가 이 문제는 조금 선생님도 애매한데 일단은 이 네 개가 다 맞다. 다 집단 수준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설명에 직무 교차는 직무 설계 개인 수준 접근 방법이라 나왔지만 이것은 직무 교차도 집단 수준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고요. 다른 교재에도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집단 직무 교차, 집단이란 말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용어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래서 뭐 굳이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문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작업과 자율 집단, 직무 교차, 팀 접근법, 분임조 뭐 이것은 다 집단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인적 자원의 예측 방법 중 공급 예측 방법. 인적 자원은 우리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지. 우리 회사에 사람이 수요 측면에서 얼만큼 필요하고 또 그건 수요 공급 수요 예측 방법이라고 하죠. 얼만큼 필요하냐? 얼마큼 필요한데 그 수요 예측 방법이고요. 그것에 얼마큼 사람이 지원할 것인가, 사람을 얼마큼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공급 예측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예측 방법에는 회사가 얼만큼 사람이 필요하며 그런 사람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아니면 내부적으로 얼마큼 사람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공급 예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측 방법 중에 대체도가 바로 공급 예측 방법이고요. 나머지 세 개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방법. 얼만큼 우리 회사에 인력이 더 필요한지, 몇 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지 하는 게 수요 예측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도는 뒤에 대체도가 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냥 쭉 읽어주기만 하면 특정 직무가 공석이 되면 어떤 자리에 사람이 비게 되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타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작성한 표. 누가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자리로 갔다. 그럼 자리가 비었죠. 빈 자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미리 만들어 놓은 표. 이게 바로 대체도다. 누구로 대체할 것이냐.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 자리가 있고요. 또 이것의 대체 자리로 부담임선생님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체, 공급의 예측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개는 수요 예측 방법이고요. 대체도가 공급 예측 방법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직장 외 훈련 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직장 외가 있으면 직장 내가 있겠죠. 네, 둘 다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직장 외에는 선생님들도 연수를 받는데 그것을 학교 내에서 받느냐, 아니면 학교 밖에 가서 어떤 전문 교육기관 가서 받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외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가서 전문 강사한테 훈련을 받는 것을 직장 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의 장점은 4번이 되겠습니다. 회사 일을 하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훈련을 알차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있으면 회사 업무도 보면서 연수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양분됩니다. 이게 회사 업무도 아니고 내가 실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도 아니고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회사 밖을 나가기 때문에 회사 업무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직장 외의 장점이고요. 나머지 세 개, 이렇게 세 개는 직장 내 훈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방법의 개선이 용이하다. 바로바로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방법을 바꿀까? 바로 바꿀 수 있고요. 일과 교육의 병행이 가능하다. 실제 우리 회사의 일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다. 실제 해야 될 일과 교육이. 그다음에 직장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고요. 회사 내에서 하니까 직장 실정에 맞게 특별히 뭐 더 좋은 기계가 아니라 회사 내에 있는 그 기계로 또 그걸 배우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실질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승진했지만 직무 내용이나 임금이 변동이 되지 않은 그냥 말로만 승진. 직무 내용도 안 바뀌었고 임금도 바뀌지 않는 건 대용 승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용 승진. 실제 그냥 막 입사했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대리를 달아준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좀 많이 그렇습니다. 조금 대외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용 승진이라고 얘기합니다. 12번 가겠습니다. 경력 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력 개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을 개발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력 개발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력 개발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이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1번은 아예 없죠.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 능력에 따라 다양한 승진의 경로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경력 기회가 를 개발해서 다양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는 또 공평한 승진 경로. 좀 어려운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근로기준법의 법정수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법에서 정한 수당을 법정수당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에서 정한 어느 법이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거고요. 근로기준법에 꼭 이 수당은 지급해라 라고 한 게 바로 휴업? 아니죠. 휴일,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는 하고요. 이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자격수당 이런 것들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주는 겁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한 성과 배분 제도로 위원회 제도에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이게 하이라이트고요. 이 뒤에 말은 참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회 제도의 활용을 통한 종업원의 참여와 생산의 판매 가치를 기초로 하는 그런 성과 배분. 회사가 이익을 냈죠? 그것을 종업원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임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성과를, 그 회사에 번 이익을 나눠준다. 배분 제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3번이 답입니다.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성과 배분 제도, 스켈론 플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우리 회사 직원이 매출액과 비교해서 인건비를 과거에 비해서 얼마큼 줄였느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였다는 얘기는 사람은 조금 그대로 있거나 조금 있는데 일을 더 훨씬 많이 했으니까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늘리지 않고 능률을 높여서, 효율을 높여서 많이 만들고 많이 판매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냐? 근로자들이 한 거다. 그 절약분에 대해서는 성과로 주겠다. 이게 바로 스켈론 플랜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연봉제는 1년 단위의 봉급을 연봉제라고 하고요. 사전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작년에 너 이만큼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만큼 줄게. 라고 연초나 연말에, 작년 말이 되겠죠. 예, 그 사람과, 연봉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그런 것을 연봉제, 순수하게 능력제에 의한 그런 임금제도가 연봉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1번, 2번, 3번이 답이니까 아닌 거죠. 자금 부족으로 인재 확보 어려운 벤처기업 등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형태. 이건 뒤에 설명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은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봉제의 장점,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능력주의, 실적주의를 통해 종업원 동기부여가 되고, 연봉제는 능력주의, 실적주의에 의해서 열심히 많이 일을 하면, 성과를 내면 내 연봉이 올라간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일을 하게 하는 그 조직의 활성화, 열심히 일하니까 사기를 증진, 일한 만큼 내가 성과를 낸 만큼 내 급여가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과에, 그다음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인재 확보가 용이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우리 회사가 원하는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을 원했을 때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면 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봉제가 적합하다. 일반 월급제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월급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기업의 복잡한 임금 체계의 임금의 지급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연봉제로 하게 되면 1년에 얼마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수당 필요 없이 1년에 뭐 5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임금 지급 구조가 되게 단순해지고요. 그러면 우리 인사 때 배웠던 임금 관리, 무슨 수당 있잖아. 그런 관리가 조금 많이 간결해지죠. 그래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3번에 있던 거 자금 부족으로 인재 확보 어려운 것은 스톡 옵션이라고 합니다. 스톡 옵션의 뜻을 굳이 설명한다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 미래에 네가 가지고 지금 주식을 줄 테니까 그 주식을 미래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은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 미래에
네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스톡 옵션입니다. 이때 미래는 일정 기간을 정해주지만 가격은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능한 인재가 와서 작은 벤처 기업이긴 하지만 와서 열심히 그 사람이 그 회사를 키운다. 그러면 현재 5천 원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5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그 인재한테 준다면 그 사람이 회사를 키워서 이게 5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주식 매수 선택권을 얘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현재는 5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럼 10배의 가치가 바로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톡 옵션으로 많이 인재를 확보합니다. 지금은 벤처기업이라 돈이 없어서 많은 연봉을 줄 수는 없지만 네가 와서 회사를 키운다면 그것을 주식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럴 때 쓰는 제도가 스톡 옵션이 되겠습니다. 16번 복리후생 설계 원칙. 우리 회사가 복리후생 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복리후생을 하고 싶어요. 그때 뭐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때 그 설계 원칙은 뭐냐? 답이 1번입니다.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뭐가 근로자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근로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죠? 굳이 파악하고 그걸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은 1번과 연결되는 거고요. 나머지 3번, 4번은 설계 원칙에 포함되지만 2번 아예 없습니다. 2번은 없고요. 굳이 한다면 기업의 지불 능력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뭐에? 복리후생의 설계 원칙에.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보기와 연결된 것은 1번이고요. 1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4번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 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받아서 징수해서 원래는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인데 그걸 소득자가 회사가 미리 받아서 그걸 대신해서 국가나 지방단체에 납부하는 제도 미리 받아 언제 급여 줄 때 그리고 원천징수 급여를 주는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누가? 회사가 누구를 대신해서 국가 지방단체를 대신해서 징수하고 대신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징수, 납부, 원천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기초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만 알면 이 말이 줄줄줄 이해가 될 텐데. 자, 그렇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 아까는 무슨 문제였죠? 법정 뭐였지? 법정이 뭐였죠? 아까는 법정 수당이었고요. 그래서 법에서 휴업하면 수당을 줘야 된다. 휴일날 수당을 줘야 된다. 여성분들 출산 전후에 휴직을 하게 되면 그때 급여를 줘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수당 문제 법정 수당이고요. 여기서는 뭐죠? 법정 휴가네요. 휴가. 비슷한 것일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휴가. 휴가는 무급휴가일 수도 있고요. 유급휴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당은 유급으로 법에서 꼭 급여를 주는 수당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말한 휴가는 이게 무급일 수도 있고 유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도록 법에서 제도는 마련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생리휴가와 연차 유급휴가. 연차 뭐 1년에 며칠씩 쉴 수 있게 하는 걸 연차라고 얘기하죠. 이때 쉴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제죠. 유급제. 생리는 회사에 따라서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법에서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을이고요. 나머지는 복리후생 개념. 이건 복리후생 개념이 회사에서 복리후생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19번 가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게 있고요. 휴가가 여기 있습니다. 약정은 기업과 노조조,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조합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약정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게 어떤 때는 뭐 열흘씩 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5일, 어떨 때는 오늘 회사가 어려우니까 휴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너무 바빠서도 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그때그때 정해서 하는 게 약정휴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중 노조의 통제력이 가장 높은 형태. 노조의 가입 방법을 회사의 취업과 연결시켜 꼭 회사에 취업을 해야지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통제력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모든 사람은 노조에 가입해야 돼 반드시 라고 하는 게 통제력이 가장 높은 형태다. 그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사용자 회사에 취업 고용될 수 있는 제도, 이런 걸 클로즈드 숍이라고 한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중에 뭐 오픈숍은 클로즈의 정반대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유니온샵은 비가입자는 일정 기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내에 가입을 하도록 하는 걸 유니온샵이라고 하고요. 에이전시샵은 노조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경우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되는 가입비에 상응하는 돈을 회비를 내는 그런 거. 가입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그 대신 돈은 내라. 노동조합에 에이전시 숍이라고 합니다. 별의별 제도가 다 있어요. 마지막 1회 마지막 문제 20번 사용자 측면의 노동쟁의 효과. 사용자 측면의 노동쟁의가 있고 근로자 측면의 노동쟁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에서 근로자 측면의 노동쟁의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피켓팅, 문 앞에 서서 출입하는 근로자들을 막는 시위, 피켓 시위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요. 준법 투쟁은 법에서 정한 시간만 딱 하는 거,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딱 하는 거고요. 생산통제는 이것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 생산하는 시간을, 생산하는 양을 조절해 버리는 그런 생산통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해서 근로자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의 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근로자 측면의 노동쟁의라고 하는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들 압박하는 노동쟁의, 회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 라고 할 때 쓰는 노동쟁의 행태는 조업 계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버스 파업하거나 지하철 파업할 때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실제 현장에 더 많이 투입해서 사무실에 있지 말고 그 지하철 운전한데 역사에 가서 해라고 하는 걸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지하철이 계속 운행을 하게 되고요. 버스도 계속 운행을. 그 대신 이제 그런 비조합원에 가입한 사람이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지나면 피곤해져서 사고율이 높아지고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좁은 회사가 지하철이 멈추거나 버스가 멈추는 그런 일은 없게 계속 하는 것을 사용자 측면의 노동청이 효과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직장 폐쇄도 사용자 측면의 노동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